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바로 러시아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러시아의 힘을 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 전쟁이 장기화된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좀 모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고 정말 그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움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명대학교 역사 컨텐츠 작가 유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 과연 1년 되나 2년 되나 할 것 같더니 벌써 이제 3년이 되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판세를 한번 좀 읽어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구도가 결국 미국이 원하는 구도 중에 하나가 아니었었나. 최근에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어떤 이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분립의 장벽이 세워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건 또 러시아에서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2022년 2월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일단 전쟁이 벌어진 데 놀랐고요. 그러니까 흔히 러시아의 뭐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사회를 공부하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이 아마 전면적인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예상이 깨져서 상당히 놀랐었고, 그리고 일단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뭐 사후 약방문이겠지만 전쟁이 어차피 일어났으니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까 예측을 할 때 물론 이제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장기전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또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거듭거듭 예상이 깨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에서 뭐 이런 이 전쟁에 관한 어떤 성격을 규정한다든지 어떤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또다시 한번 더 뭐랄까요, 해안이 돋보였던 학자가 프랑스의 에마누엘 토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유럽과 특히 러시아의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를 연구해 준 분인데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책을 펴냈고요. 그 책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상당히 뭐 얇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구절이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군사적인 강자인데 이렇게만 따지자면 전쟁이 오래 끌 일이 없죠. 금세 끝내야 되는데 전쟁이 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냐면 지정학적으로는 약자인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훨씬 강자인 미국에게 도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어떤 주체가 격돌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보다 강자일지 모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에게 약자이기 때문에 두 진영이 맞부딪혔을 때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이 전쟁의 복잡성, 그리고 이제 전쟁이 복잡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분석을 해보면 또 많은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라든지 국제 정치학 연구하신 분들이 이 전쟁이 세 가지 층위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맨 위의 층은 일단은 우크라이나 안에 내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세력과 정부가 한편이 되고 그 맞은편에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지역일 텐데 네. 여기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뭐랄까 민족주의적인 정책 또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압적인 정책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살 길을 찾아서 분리하겠다 내지는 독립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중앙정부 때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분리독립주의자들이 계속 그 무력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내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 뭐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쪽이 더 정당하고 어느 쪽이 부정당한가는 또 뒷전에 물러나고 정말로 잔인한 행동이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독립주의자도 일단 중앙정부의 반기를 든 이상 안 좋은 측면을 보였지만 그것을 진압하는 우크라이나 정부군도 상당히 잔혹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내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분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내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든 협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계속 유럽의 정상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왔고 또 그 협상의 한 주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기도 했죠. 네. 그런데 그 협정이 번번이 깨졌던 거예요. 한 번은 그 민스크 협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진전을 보았었는데 결국은 이 민스크 협정이 깨졌습니다. 그런 책임이 어디 있는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또 양편에 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내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했을 때 이런 분쟁을 어떻게든 조금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출마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인물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일반적인 국민들이 내전이 너무 힘들다. 어쨌든 간에 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염원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표를 던졌는데 일단 집권을 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공약을 버리고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왔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왔고 더 강력하게 서방화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내전이 더 격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맨 위에 거죽의 그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내전이었죠. 네. 그런데 이 내전을 푸는 해법 중에 하나가 푸틴 대통령은 결국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해결 방법을 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어떤 경우는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그 사태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근본적으로 무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면서 2022년 2월에 본격적인 침공을 했었고 그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네. 이게 두 번째 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 대 러시아라는 국가가 충돌한 국지적인 전쟁이 된 셈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층위와 두 번째 층위 밑에 가장 근본적인 층위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바로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고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바로 러시아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러시아의 힘을 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 전쟁이 장기화된 것이죠. 이 세 가지 층이니까 내전,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국지전, 거기다가 그 세계 전략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전쟁이 복잡해졌고요. 따라서 복잡하니까 이 해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 셈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3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만 더 들자면요.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지질학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라고 하는 지각판하고 러시아라는 지각판이 딱 맞부딪혔는데 그 지각과 지각판이 맞부딪히면 그 맞부딪히는 곳은 우리가 그
단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층이 바로 우크라이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각판과 지각판이 맞부딪히는 단층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 궁금해지는 게 분명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예. 평화적으로 러시아와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예. 나섰는데 예. 집권하고 나서 더 서방화 돼서 성격이 바뀌었다. 이건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뭐 어떤 소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어떤 미국적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바뀐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상당히 전황이 불리했을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시리에 빠지고 군대가 허둥지둥 될 때 어쨌든 간에 키이우 시내를 떠나지 않고 국가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가적 역량과 저항 의지를 불러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인정받아 마땅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감정이입을 하는 가장 큰 어떤 뭐 계기가 그 약소국으로서의 우크라이나 일 텐데요. 그래서 같은 뭐 그 억압받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억압받아온 뼈아픈 그다음에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니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겠다. 뭐 이런 기본적인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뭐 국제 정세라든지 강대국의 어떤 그 입장을 얘기하면 많은 이제 비판을 받기 마련이죠. 강대국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그런 이제 그 현실적인 측면과 이상적인 측면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 강대국에 둘러싸인 아니면 강대국에 낀 약소국이라고 하면 특히 그런 약소국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면 신자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뱀처럼 지혜롭지도 못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쟁을 피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어떤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그러면은 그 협상을 통한 아니면 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물론 정치가들이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은 그 뭐랄까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난데없이 뜬금없이 권력을 잡은 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그 배우 희극인이었다가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정치를 꼬집는 어떤 그런 그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고 거기서 아주 그 이상적인 대통령 역을 맡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게 됐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덜컥 대통령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정당이나 의회 배경이 없나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 이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어떻게 말할까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은 다 갖추고 있는데 정치판이 너무 그 뭐랄까요 좀 문제가 많아서 그 국가적인 발전 역량을 잠재력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단 국토가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 규모도 한 5천만 명에서 결코 적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농토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이고 지하자원도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쪽에 그 몰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비에트 시대 때 집중적으로 세워졌던 대형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잠재력을 잘 결합하면 상당히 그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정치판이 분열되면서
오히려 그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낙후된 나라로 전락을 했고요. 네. 그 문제를 풀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러시아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올리가르흐일 네, 텐데요. 네. 그래서 그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정계를 어떤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력까지 쥐게 된 사람들을 올리가르히라고 하는데, 러시아에도 그런 올리가르히가 상당히 강했지만 그나마 러시아에서는 이 올리가르히가 정계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리가르히가 정계를 넘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 철퇴를 가했던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거든요. 반면에 그 비슷한 현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결국은 올리가르히가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까지 잡았습니다. 포로첵코라고 하는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정계와 이제 그 재계가 결탁을 하면서 하나의 그 국가가 이제 수익을 나는 어떤 그런 판으로 잘못 굴러갔던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 염증을 느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새로운 뉴페이스를 찾았고, 그 뉴페이스가 바로 이제 젤렌스키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크라이나의 아주 복잡하고 비비꼬인 정치판을 비판하고 그 해양 정치에 꼬집는 그 드라마가 국민의 종,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였거든요. 여기서 주인공 역을 맡아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줬던 배우가 바로 젤렌스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주위에서 이제 그 조언을 해서 결국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정당의 이름도 국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이름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러면 좀 완전한 신생이네요. 왜냐면 예. 정당 세력, 의회 세력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예. 그러면 그 나라는 뭐 의회하고 대통령 선거가 같이 하나요? 의회가 또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제 중심 국가일 텐데요. 그러면은 뭐 의회가 거의 없겠네. 뒷받침하는 의회. 예, 그러니까 일단 그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생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그 올리가르히를 비롯한 여러 그 세력이 탄탄히 깔려 있는데 거기에 그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각을 구성할 때도 그 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그 출연한 드라마의 극작가, 그다음에 자기의 매니저 이런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할 정도로 상당히 돌출적인 정권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가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더 면밀하게 그 전쟁 이전의 우크라이나 정계를 분석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그 지지 세력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좋게 말하면 민족주의 정부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극우 세력이었습니다. 그 세력과 결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의 극우 세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푸틴 대통령이 네오나치라고 지칭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그 국민들의 표는 많이 얻지 못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네오나치라고 지목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했지만 이들이 선거판에서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극우가 존재하지만 네오나치가 존재하지만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세력은 아니다라는 관찰을 해왔는데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국민들의 표는 얻지 못했지만 정치판에서는 이 네오나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와 그 비중에 걸맞지 않게 높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래서 네오나치가 푸틴이 말하는 것만큼 과연 강력한 존재인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소수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책을 결정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들과 일정한 정권을 공유한다 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같이 나눠 가지는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침이 민족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겠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라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민족 집단을
억압하고 배제한다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수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근데 따져보고 보면 그 앞단에 있었던 대통령 예. 이 올리가르인데 예. 그러면 그분 친러자였지 않습니까? 이게 그 포로셴코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고요. 네. 이 대통령이 올리가르히였거든요. 네네네. 초콜릿 재벌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경제를 상당히 좌지우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유셴코라고 하는 친서방 후보하고 그 다음에 그 야누셴코라고 하는 친러시아 후보하고 격돌을 해서 요 친러시아 후보가 권력을 잡았죠. 네. 그래서 전쟁 이전에,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 그 우크라이나 정권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측면이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이 팽팽하게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요. 한 번은 친서방 세력이 권력을 잡고, 뭐 포로셴코라든지 다른 뭐 저기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는 친러시아 세력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이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묘한 균형점을 이루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2014년에 그 유명한 그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그 격변이 벌어지게 되면서 친러시아 정책을 펴왔던 대통령 야누셴코라고 하는 대통령의 정책에 엄청난 불만을 품은 서부 지역의 친서방 세력이 시위를 벌이고 이 시위가 격화되면서 결국은 뭐 정변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던 야누셴코 대통령이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모스크바로.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친서방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이후로는 쭉 친서방 정권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궁금한 게 예. 그 국민들의 대체적인 지지가 예. 뭐 이게 어떤 극우 국자 뭐 이거 상관없이 예. 그 유로마이단의 친서방 쪽 영향력이 예. 야누센코가 어떻게 했길래 이쪽이 훨씬 더 연속으로 집권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 그게 사실은 그 유로마이단 사건이 정말로 이 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가 그 전까지 나라가 두 쪽 나 있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친서방 세력과 친러시아 세력이 있었는데 지리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동부는 친러시아 세력이었고 네. 이 서부는 친서방 세력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는데 그 세력이 비슷비슷했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묘한 세력 균형은 일어났었는데 이때 2013년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 경제 그 파탄이 일어났었어요. 네. 예, 경제가 결국 삐거덕대다가 결국 그 경제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었는데 그때 그 집권하고 있던 대통령이 야누셴코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그 처음에는 그 유럽연합에게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그 상당히 미지근한 대응을 하면서 원조의 규모가 상당히 적었고요. 근데 원조를 받는 대가로 상당히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1997년에 IMF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그 서방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서방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일반 서민들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그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때 접근했던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서방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조건을 별로 달지 않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그 에너지 자원을 국제 시사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그 지원해주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그 소생을 돕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야누셴코 대통령이 원래 뭐 러시아와 관계 좋기도 했고 거기다가 서방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그 뭐랄까 밀착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전 정부가 그 지향해 오던 정책을 바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공약을 그전 정부가 지속해 왔었는데 그 가입 절차를 중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던 친서방 세력이 그쪽을 지원하는 그 시민들이 우리 우크라이나는 죽으나 사나
러시아로부터 멀어져서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해야지 활로를 뚫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중단하니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를 벌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시가 엄청나게 타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러시아 사는 모양하고 예. 그 옆에 이제 독일 사는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독일은 워낙 잘 사니 예, 우리도 예. 저렇게 잘 살고 싶어. 예, 예. 근데 모양새는 러시아에 같을 수 있지만 예. 우린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지향이 있는데 그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나서 이제 헤쳐나가는 방식에서 유럽 쪽을 택해서 유럽 모델로 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 모델을 택하게 되니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저렇게 잘 살고 싶은데 예. 예. 러시아는 별 것도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예,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2014년의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역사학자니까 항상 강조하는 바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리적으로 이 동과 서가 완전히 갈라졌다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비단 최근 20년, 30년, 40년의 문제가 아니라 네. 300년,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동쪽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고 네. 서쪽은 그 폴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거든요. 네, 네. 근데 폴란드가 대표적으로 가톨릭을 믿는 서방 네. 지향적인 국가였고 문화였기 때문에 러시아 그 문화가 입김이 센 동부지역하고 수백 년 전부터 서방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우크라이나 서부하고 계속 갈등을 했던 종교적으로도 것이죠. 많이 다르겠네요. 이쪽은 예, 예. 동방 종교의 맞습니다. 영향이 크고 예. 저쪽은 카톨릭 영향이 크고. 예. 이게 그 가톨릭과 정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의례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가톨릭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황 네. 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톨릭이고 이 동방 정교라고 할까 이 정교에서는 아니 그 바티칸 로마 교황이란 것은 이 5 교회의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 동쪽에 있는 4개의 그 대교회가 왜 그 로마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냐? 그중은 그 사람은 5명 중에 1명일 뿐이고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정교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동부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정교가 뿌리 내린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서부의 종교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가톨릭도 적지 않고요. 또 하나 동방 가톨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문 용어로 우니아타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구조라든지 그 전례의 모습은 정교식인데 동방 종교. 예, 네. 단 교회의 최고 어른을 로마 교황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는 옛날부터 접경 경계선 맞습니다. 예, 지역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에마누엘 토드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인용하면서 이게 서방이라고 하는 지각판과 러시아라고 하는 지각판이 딱 부딪혀서 이루어지는 단층선이 우크라이나라고 했을 때 그 우크라이나의 그 동방과 서방을 가르는 지리적인 경계가 바로 드니프로라고 하는 강이거든요. 네. 그 강을 경계해서 해서 강을 경계해서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 바로 드니프로 강이 바로 단층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가 된 것은 언어를 쓰는 게 비슷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이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의 테두리라든지 어떤 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기술자 레닌이었습니다. 네. 그 레닌의 그 입장이 민족 자결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치적인 그 운명은 그 민족이 결정하게 해라.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 이론을 내걸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주의가 상당히 그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파급력이 강했던 것이 바로 1917년, 18년에 그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였었는데 그 레닌이 그런 식으로 민족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그 결정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테두리를 만들어진 체제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선생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푸틴이
볼셰비키가 저지른 해악 중에서, 그러니까 볼셰비키가 러시아에 저지른 해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독립을 허용하고 그 실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두고두고 우리 러시아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레닌의 민족자율주의 이론에 따라서 민족의 경계선과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완벽한 독립국가는 되지 못하고 국가이긴 한데 소비에트 연방의 한 회원국가로 그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991년까지 지속이 되다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을 때 그 실체가 이제 완전한 독립국가가 됐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 91년도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소련이 어렵게 살던 그렇죠. 때면 우크라이나 지금 90년대를 기억하는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충분히 기억을 하겠는데요. 우리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어. 그렇죠. 이런 생각 충분히 하겠네요. 이분들한테는 러시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소련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렇죠.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농장도 그냥 자율적인 농장이 아니라 뭐 집단 농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이 사태가 비극적이면서도 흥미로울 수 있는 게요. 국가를 구성하는 테두리, 그러니까 민족 국가를 구성하는 테두리를 만들어준 체제가 역설적으로 그 소비에트 공산주의 체제였고요. 그러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 실체가 하나의 그 국가가 이제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1991년 이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던 세대는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일정한 반감도 지니지만 그러면서도 그 일정한 뭐 호감이 뒤덮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에 독립국가가 생겨나고 태어난 세대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죠. 그래서 일정 정도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체화한 세대였었는데 그렇게 그 민족주의가 일정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터서 이제 그 자라났었는데요. 결국은 이 전쟁이 이 싹이 터서 과연 이렇게 커다란 어른 나무로 자라날 것인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가다가 뭐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바람에 그 맞아가지고 고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싹은 텄지만 과연 이것이 완벽한 성체로 달아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였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침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단기적으로는 위험에 처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압박과 서름을 받은 민족주의는 더 강력하게 똘똘 뭉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완전히 다르다. 저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쟤들이 아무리 우리는 형제지간이다 아니면 한 집안이다 우리는 한 핏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총뿌리를 부리대는 측을 우리의 한 핏줄을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감이 무지무지 강해질 것이고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와 어떤 그런 내셔널리즘을 제거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선택했는데 그 전쟁이 오히려 젊은 세대, 우크라이나 젊은 세대의 민족주의와 내셔널리즘을 아주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이 사실 폴란드 접경 정도까지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우크라이나까지를 이렇게 포섭해서 나토 국가로 가질 이유가 있었을까? 무슨 소득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1991년에 이 소련이 해체될 때 직전에 이 독일 통일 문제를 놓고 그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 소련 대통령과 그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그 협상을 벌이고 타협을 그러니까 절충을 할 때 그 소련이 당시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독일과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의 그 통합을 방해하지 않겠다,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바로 그거였죠. 그 유명한 1인치 협정이었습니다. 나토가 있는데 설령 그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더라도 절대로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전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 결단을 내렸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뭐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권력을 잃었고 옐친 정부가 러시아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푸틴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쭉쭉쭉쭉 이 동쪽으로 나토가 확장이 되었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엄청난 이제 공포심과 이제 그 반감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라든지 발트의 3국 그리고 뭐 체코, 슬로바키아 이쪽까지 그 예전에 그 소련의 유성 국가였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상황을 당시에 그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뭐 사실은 손쓸 방법이 없었고요. 또 하나 그것은 독립 국가의 주권의 문제이니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때부터 해왔던 말이 있습니다. 단 두 나라만 건드리지 말라. 그게 바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우리가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거기까지 진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국력도 약해졌고 뭐 거기까지는 용납을 하는데 더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총뿌리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 경고를 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도 결국 미국이 거기 만족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체제에 편입하려고 했던 것은 그쪽 그 미국을 주도하는 어떤 주류 세력이 러시아를 깔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팽창의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쭉쭉쭉쭉 밀고 나갔는데 우크라이나라고 해서 배제할 까닭은 없었던 것이고 거기서 또 그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예전 냉전의 어떤 책략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책에서 그런 말을 했죠.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는 제국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어떻게 말하면 강대국, 지역의 패권국이라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름대로 강력한 국가이긴 하지만 더 큰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만큼 강력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 내지는 어떤 그러니까 이 세력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가진 어떤 그 뭐랄까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식량 창구로서의 식량 창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단 이게 공업 저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도 있고요. 또 하나 그 심성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동슬라브인의 맏형격인 나라거든요. 동슬라브인의 어떤 한 국가였었는데 동슬라브인의 발상지가 바로 우크라이나 키우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오늘날처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라는 어떤 그런 구분이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슬라브인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이 있었고 이 민족의 중심지가 바로 오늘날의 키우였었고 여기서 그 발생한 민족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로서는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을 때 이 그 정신적인 뿌리가 되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서방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정말로 그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서만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한민족 하는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실효적인 영토가 사실은 이 한강 이남 남쪽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북한 지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만주 지역도 옛날 우리 한민족의 어떤 발상지였고 활동 무대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일부로 여기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이 일어나서 북한 지역이 다른 나라,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의 어떤 영토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엄청난 충격을 느끼고 어떻게든 이 가정일 뿐입니다. 가정을 해서 북한 지역을 우리의 어떤 영토라든지 세력권으로 계속 남겨두고 싶어 할 텐데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 저기 남부 해안 거점이 중요했던 건 아닐까요? 예?
남부 그 흑해의 그 크림반도. 네, 크림반도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그 러시아의 그 해군이 함대가 그 발트해 함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극동 함대가 있고, 북방 함대가 있고, 또 하나가 흑해 함대가 있거든요. 네. 이 흑해 함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흑해 함대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림반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크림반도가 그 군사학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흑해를 제대로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 두기 위해서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가 되거나 네. 아니면 그 우호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은 세력권 안에 있는 지역으로 남아야 되는 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는 결국 강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떼어내기만 하면 유럽에서 러시아는 그야말로 호수아비 같은 존재, 덩치만 컸지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미국의 주류 세력이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짜증나게도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이 나토 체제에 편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미국이 계속 보여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권을 통해서 훨씬 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미국의 그 대세계 전략에서 예. 한 축은 아시아권에서 이제 중국을 예, 포위해서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압박을 하면서 중국의 세력권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고, 예. 또 하나의 전선은 바로 러시아가 확대가 안 돼서 유럽과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쪽에 있다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적으로 느꼈던 게 국제 그 금융망인 스위프트에서 그 러시아를 날려버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중국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어떤 의도, 만약에 미국의 어떤 뭐 세계 전략에서 이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러시아에 했던 것 같은 행동을 중국에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중국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 아니니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래서 과연 그 푸틴 대통령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푸틴 대통령의 그 세계에서는 이게 그럴 만한 충분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정치인 세계에서는 그럴 만한 어떤 명분도 있었고 그래야 될 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이란 그 방편을 채택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허둥대다가 미국이 계속 그 강력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촉수를 뻗쳐오니 여기에 대항하면서 허둥대다가 한 것인지는 따로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일극 체제가 지금까지 관철돼 왔었는데, 미국의 일극 체제는 이게 그 푸틴 대통령이 세계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세계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있고 미국이 가장 강력하더라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니면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극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국이 막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일극 체제의 힘을 빼놔야지 러시아의 활로가 생긴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2000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요게 미국의 일극 체제를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미국과 협조를 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적극적으로 편입해볼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90년대나 2000년대 초에 러시아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텐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입니다. 그 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러시아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친미적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우픈 얘기긴 하지만 당시 그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체제 전환의 격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가장 심하게 그 압박을 받던 계층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소련 시대 때는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비록 허울 뿐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성들의 그 직업 선택이라든지 처우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었는데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장 먼저 그 뭐랄까 핍박을 받는 계층이 바로 러시아 여성이었거든요. 네.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그 선호했었는데 그때 그 뭐랄까요 이게 러시아 말로 그 아메리칸스키 무시라고 하는데 미국인 남편입니다. 미국인 남편을 둔 러시아 여자는 완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식으로 미국인들이 그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성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남성들도 그렇고 미국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치켜 세우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정치권에서도 예전에 그 소련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은 무너졌으니 이것은 러시아의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옐친 대통령도 그렇고 초기에 푸틴 대통령도 아예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겠다. 받아달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라고 하는 그 체제가 사실은 소련의 팽창을 네.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체제였는데 방위군 체제인 거죠. 예, 그래서 대소련 방위군 맞습니다. 체제. 네. 근데 주적이 바로 소련인데 소련이 이제 해체돼 버렸으니 그리고 러시아가 자본주의 체제, 의회 민주주의 체제로 힘들지만 걸어가고 있으니 나토란 체제가 유지될 필요가 없다. 네. 만약에 유지가 된다고 하면 더 근본적으로 아예 러시아가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나토나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버리면 근본적인 유럽의 안보 위협이 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면서 여러 차례 그 제안을 했거든요. 푸틴 대통령도 처음에는 친미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거듭해서 우리 러시아가 유럽연합 나토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럽의 그 안보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니 서로 좋은 것이 아니겠냐 했던 네.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상당히 그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면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깨진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아니 그 러시아 말을 어떻게 믿느냐, 푸틴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저 사람들은 늘 항상 거짓말만 해왔고 속박같이 다른 사람들이니 그 유럽연합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하는 것도 사실은 일부 술수일 뿐이다. 거기에 순진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그 클린턴 대통령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푸틴 대통령과 했던 얘기가 없는 것으로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추파를 던지고 그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러시아가 서방에게 잘 보여서 우리의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아시겠지만 그 연인이 서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썸 탄다고 할까요? 썸 네. 타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구애를 했는데 보기 좋게 퇴짜를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모든 그 좋은 감정이 사라지고 네. 악만 남고 네. 뭐랄까요 그 악감정만 남게 네.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러시아의 두 번째 구애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 전쟁 나면서 제일 빨리 무너진 게 바로 이 가스관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독일도 러시아를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상 독일과 러시아는 최고의 숙적이잖아요. 제일 큰 적이 독일하고 러시아인데 저동네에서는 근데 그들이 둘이 손을 잡고 서로 간에 에너지를 싸게 공급해주고 그래서 독일은 또 에너지를 받으면서 자기네 그 어떤 발전을 꾀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미국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곽 선생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고 경제 측면에서 핵심을 잡으셨는데 저는 역사학자니까 조금 더 이제 더 길게
과거를 들여다 보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독일과 러시아가 이제 숙적이었는데 더 크게 보면은 사실은 그 숙적 관계가 된 것이 그 19세기 그 말엽이었거든요. 그 전까지 러시아와 독일은 정말로 우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러시아가 서구와 근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롤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국가가 바로 이제 프로이센 독일이었고요. 네. 지금 그 러시아의 뭐 귀족 집안이라고 할까요? 잘 나가는 집안 중에 그 독일 계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근대화될 때 독일에서 건너가서 그런 근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러시아 귀족이 됐었던 것이고요. 가장 또 그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가장 그 달 드러나는 사실이 러시아 황실은 그 19세기 이래로요. 항상 그 황태자비를 구할 때 독일의 공주를 구해왔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인 황태자와 독일 공주 출신의 황태자비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다음에 태어나는 황태자, 이제는 황제는 2분의 1이 독일 피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거기서 독일 공주를 구해오면 답은 4분의 3이 독일 피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100년, 150년 거치다 보니까 1917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노프 러시아 황실의 황제들은 사실 핏줄로는 다 독일 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독일이 항상 우호 관계를 맺었었는데 19세기 그 말엽에 독일 황제가 그 비렐름 2세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는데 이때 외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원래 독일과 러시아가 항상 우호 관계고 동맹 관계였는데 거기서 비렐름 황제가 판을 깨버리고 러시아와 동맹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독일과 러시아가 이제 쉽게 말하면 대립 관계가 됐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격돌을 했었고 이제 앙숙 관계가 된 것인데, 근데 더 크게 보면요, 달리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가 제일 겁내는 상태가 다시 독일과 러시아가 결속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일의 기술력, 경제력과 러시아의 지하자원, 인구, 이런 천연자원이 결합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러시아의 어떤 결속을 막으려고 하는 노선을 펴왔고, 이게 19세기 말까지 있었는데 결국 그 비렐름 2세라고 하는 독일 황제의 외교 전환 때문에 동맹국을 잃어버린 러시아가 결국은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과 손을 맞잡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독일과 러시아의 결합이었습니다. 네. 독일의 기술력,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한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유럽, 특히 프랑스나 영국이었고요. 지금은 미국이 되겠죠.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 독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융성하고 엄청난 활력을 얻었던 시기가 바로 메르켈 그 총리였을 텐데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집권 기간하고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다른 서방 국가의 그 국가 원수하고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메르켈 총리하고는 죽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거의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을 제어하거나 달랠 수 있는 그런 그 정치가였고, 그 메르켈 총리 집권기와 그 푸틴 대통령의 집권기가 겹치고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경제에 그 상품을 수출하면서 그야말로 그 독일 경제의 화양연가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 도봉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메르켈 총리가.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사고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빨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와 그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그 케미가 잘 맞는 사이였는데, 이게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메르켈 총리가 은퇴하고 나서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는 긴장 관계를 타게 됐고요. 관계가 소원해졌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항상 그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독일과 러시아가 결속하는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메르켈 총리가 거기에 일정하게 어깃장을 놓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견제를 해왔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물러난 상태에서 좀 숄츠 총리인가요? 그러니까 이 숄츠 총리는 메르켈 총리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미국과 이제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했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전쟁 초기에 북해의 천연가스 제2 노드스트롬, 예, 노르드 스트림이 노르드 스트림인가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가 파괴됐었는데 네.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미국의 그 작품이다 내지는 아니면 우크라이나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러시아의 소행이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해졌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바로 독일일 텐데 네. 독일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정말 괘씸할 것이고 미국이 파괴했다고 했어도 정말 끌어오를 텐데 지금 지그시 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무슨 파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파이프의 파괴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는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이 결국은 러시아와 독일의 결합을 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더 큰 프로젝트의 일환일 수 있고 실제로 그 이후로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더더욱더 나빠진 것은 사실이죠. 그럼 미국이 그걸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영국도 싫어한다고 했지만 미국도 독일과 러시아의 결합 또는 그 친선 관계를 결코 좋게 봤을 리는 없겠다. 그렇죠. 네. 아마 독일과 러시아가 행여라도 다시 결속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미국으로서는 유럽에서 엄청난 발판을 잃어버린 것이 될 수 있고요. 미국의 영향력이 급정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하겠죠.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시아에서 중국 하나 제어하기도 힘든데 유럽에서 독일하고 러시아가 쿵짝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뭐 새로운 강호로 등장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세계 패권주의자가 하나 더 생기는 그렇죠. 그런 국면이 연출되니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좀 있으면 이제 끝나게 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당이 집권을 하게 될지는 또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예측하기 힘든 상태가 될 텐데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노선이 지역 강자를 허용하지 않겠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선 이상으로 커서 미국의 영향력을 갉아먹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유럽에서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푸틴 정권 아래서 또 힘을 키워서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이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뜻에 따르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겠다.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뜻에 거스르는 뜻에 따르지 않는 지역 강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전제였고요. 그러면은 말씀을 하신 거를 근거로 보면 메르켈 그때 사이 안 좋았구나. 트럼프하고 메르켈은 안 좋았죠. 맞습니다. 그땐 진짜 안 좋았고 그 전도 독일하고 미국이 그냥 서먹서먹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독일이 미국의 뜻에 사실은 뭐 거스르지 않고 미국 체제 아래서 경제 성장을 구가해 왔지만 어느 순간에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뭐 없지도 않고요.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독일과 중국의 뭐랄까요 밀착이 굉장히 컸어요. 그건 분명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가 미국과의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독일과의 연합사, 합작사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에 가보면. 그리고 중국에서의 주요한 관용차들은 아우디였고 전부. 그렇게 따져보면 폭스바겐 아우디가 자리를 제대로 잡았고 미국에서는 상하이 GM인가요? GM이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에서 동쪽 끝과 이제 서쪽 유럽 대륙에서 각자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지역 강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여기서 또 미국 내부에서 특히 이제 집권 세력 내부에서 두 갈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충분히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지역에서 지역 강제를 충분히 억누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한꺼번에 견제하고 주저앉힐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그 판단은 미국이 아직은 강력하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힘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주저앉힐 수 있지만 이 둘을 한꺼번에 주저앉히는 것은 사실 힘이 딸린다. 그래서 경중을 따져봤을 때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위협적인 존재이니 중국을 주저앉히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되고,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 미국의 역량이 예전 같지 않으니 중립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묶어두어서 이쪽을 안정화하고 모든 힘을 중국 견제에 투입한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 그러니까 그 미국이 아직은 초강대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주저앉히기는 쉽지가 않으니 중국에 집중하자. 그래서 러시아를 좀 달래자. 이런 입장을 취했던 분이 바로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헨리 키신저는 정말로 냉전 시기에 미국의 책략가였고 그 뒤로 이제 원로로 대접받는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헨리 키신저 다음 세대로서 그런 식의 그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러시아와 일정한 타협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던 전문가가 바로 요즘 많이 거론되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였거든요.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이 분도 너무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면 안 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일정한 타협을 해서 러시아를 미국의 어떤 그 통제하에 두고서 그 다음에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 선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게 준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행사하는 일정한 그 뭐랄까 영향력을 그냥 경계 속에 뒀어요. 인정해도 됐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에 따르는 어떤 피해 의식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어쨌든 간에 그 움켜쥐고 있어야 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달랬어야 되는데 이게 미어샤이머 교수라든지 헨리 키신저 이런 그 부류의 그 정책에서는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또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푸틴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 미국의 어떤 세력권 아래에 넣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계속 뭐랄까요 좀 달래는 없던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그런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 찬바람 이는 모습을 푸틴 대통령이 보였고 푸틴 대통령의 어떤 피해 의식 내지는 어떤 뭐랄까요 그 강박 의식을 미국이 조장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그 뭐랄까요 판단하고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2022년 2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를 취해왔거든요. 그때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이제 뭐랄까 러시아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어떤 입장을 뭐 존중해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일정 정도 푸틴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으면 푸틴 대통령이 굳이 그 국력을 소진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 텐데 미국으로서는 뭐 해볼 테면 해봐라.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예. 결국은 미국의 발표 내용을 보면 가장 빨리 예. 전쟁이 날 거라고 확신을 했었고 그렇죠. 예.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예. 지금 와서 보면 미국은 여기 이렇게 침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왜 침공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뒀느냐라는 예. 걸로 넘어가면 오늘 얘기한 대로 따져보면 러시아와 독일의 그 유착 이것들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예.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는 유럽에서 그렇죠. 적으로 만드는 예, 예. 그런 지정학이 발생한다면 예, 예. 자기는 자연스럽게 뭔가 할 수 예. 있다. 경제적으로 얻는 부수입도 상당히 미국이 많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으로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무기 팔아먹는 것도 뭐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근본적으로는 유럽이 러시아와 완전히 극한 대치를 하는 상황이 조성이 돼야지 유럽 안에서 미국이 가지는 위상이란 것이 더 강력해지고 쉽게 말하면 한 줄로 세워서 미국 뜻에 따르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 러시아를 완전한 적국으로 만들어서 스위프트망에서 제어를 딱 했다는 건 경제적으로 완전 사형 선고를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지금 아마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경제적으로 예, 예.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예. 이건 완벽한 적으로 돌려세우면서 여기에 동참을 너희가 안 하면 너희도 저쪽 편이야 그렇죠. 라고 유럽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예. 하면서 유럽 권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완전히 공고하게 하는 예, 예. 그런 전략적인 흐름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미국의 일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아직까지도 그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주저앉힐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을 했다고 보이고요. 헨리 키신저라든지 존 미어샤머 교수의 주장,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은 강력하지만 두 군데서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해서 러시아를 좀 달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주저앉혀야 한다고 하는 노선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아마 그 역사가들이 나중에 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한쪽을 선택했는가 이것을 또 따지고 보겠지만 네.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세 판단 또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저는 이 존 바이든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뭐랄까 좋게 말하면 애착이고 나쁘게 말하면 집착을 한다는 느낌이 좀 보입니다. 집안 문제도 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골칫거리가 러시아의 아들 예, 그 둘째 아들 그 네. 헌터 네. 바이든인데 헌터 바이든이 그 우크라이나 그 중앙 정부랑 아주 그 밀접한 유착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 저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와 그 TV 토론을 했을 때 아주 그 죽을 쏴서 그 아주 그 뭐랄까요 사면초가 상태에 모여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후보 교체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아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족회의를 한다고 했어. 그 가족회의에서 이제 그 진퇴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절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고 강력한 의견을 개진했던 인물이 바로 헌터 바이든이었어요. 근데 그 헌터 바이든이 뭐 나름대로 생각했겠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렇게 유착된 어떤 그런 측면도 그 뭐랄까요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바이든이라고 하는 인물을 결국은 하나의 어떤 자연인으로 봤을 때 그런 가족 사이에서의 관계가 작용을 했던 것이고 예전에 바이든이 그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다고 했을 때요. 제가 알기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라든지 이쪽 동아시아 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그쪽을 전담했다고 알고 있고 반면에 이게 동유럽 쪽, 특히 우크라이나 쪽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관철하는 임무를 주로 맡은 사람이 바로 이제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부통령으로 그 재임할 때 사실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이 사실 큰 어떤 권한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외교통으로 자부해왔고 평생 동안 외교통으로 자부해왔고 부통령 재임 시에 요 동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쪽의 문제를 자기가 주도해서 이끌어왔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어쨌든 간에 나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초지일관된 그 입장으로 설정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거기서 판단을 했을 때 미어샤이머라든지 헨리 키신저의 그 어떤 그
이 방법과 다른 방법. 방법으로 미국은 충분히 강하고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간단하게 여쭤보면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어렵겠네요. 잘 버틴다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정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그 러시아가 경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거의 대세를 이뤘었거든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왜냐하면 있고. 자급자족이 다 되는 나라잖아요. 예, 맞습니다. 먹을 것도 다 자급자족이 예. 되고 웬만한 자원도 다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굳이 외국과의 교류 없어도 뭐 예를 들어 생필품이라든가 사치제라든가 예, 좋은 예. 소비재 이런 것들은 없을지라도 예. 그리고 또 그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중국의 소비재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예. 그 러시아 사람들이 뭐 물건 사고 뭐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분명히 싸게 팔 것 같거든요. 예. 중국에다가 예, 이 예, 맞습니다. 에너지를 예, 예. 재정적으로 여유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죠. 살기는 하나. 그래서 뭐 제가 그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보고 뭐 말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글도 읽어보고 하니까 잘 나간다는 표현을 쓰니까 경제 지표는 무지무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 경제가 잘 굴러가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경제 호황이란 것이 전쟁 특수에 네. 따른 측면이 상당히 큰데 이 전쟁 특수로 인한 호황이란 것이 지속력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돈이 풀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네. 돈이 풀리면 그만큼 그 인플레이션 압박이 그렇죠. 심할 것이고 아주 효율적인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경제가 과연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버틴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예. 저희가 궁금한 건 저희가 워낙 러시아를 잘 몰라서 예. 중국과 친하니까 어떤 예. 중국과 같은 정치 체제라고 봐야 됩니까? 중국과는 다른 서방의 모양을 딴 자유민주 체계인데 독재인 예. 상황인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 사실은 뭐 굳이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서구형 경제 체제와 네. 중국식 경제 체제의 그 어느 중간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겠. 중국보다는 아마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좀 덜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가 지향하는 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러면 상황이죠. 올리가르이나 이런 그 어떤 대자본들이 예.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는요, 제가 중국은 잘 모르니까 네. 그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확실한 건 있습니다. 어떤 경제 권력도 정치 권력을 넘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였죠. 네. 그래서 그 옐친 대통령 때 워낙 그 중앙 권력이 약해지고 옐친 대통령이 나중에는 뭐 건강도 안 좋고 그다음에 힘이 빠져가지고 거의 말하면 허수아비처럼 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경제 권력 특히 이제 올리가르이가 설치면서 어느 순간에는 정치 권력까지도 좌우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거기서 나타난 인물이 바로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올리가르히가 푸틴 대통령도 충분히 자기네가 요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으로 옹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 새끼였던 거예요. 권력을 잡자마자 철퇴를 내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당시 그 러시아 올리가르히 중에 1위, 2위, 3위를 한꺼번에 그냥 쳐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중하위권 올리가르히를 다 자기 밑에 줄 세워가지고 말을 듣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푸틴 대통령의 능력도 작용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리가르히 체제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염증도 반영했던 것이고, 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러시아가 아무리 삐걱대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정치 권력의 어떤 안정성을 해치는 경제 권력의 침탈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 정치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점 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요식행위가 되고 그 허식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연장되는 모양새는 지금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인 라이벌도 허용하지 않지만 경제 권력이 자기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 달리 말해서 자기의 권력을 넘보는 정계 권력은 가만두지 않지만 자기의 권력을 인정하고 자기의 뜻에 따르는
경제 권력은 절대로 해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키워주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푸틴에게 대들었던 올리가르키는 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가거나 해외로 망명을 하거나 어느 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순정하는 올리가르키는 오히려 더 잘 나가죠. 그래서 지금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첼시 두 단주가 있었죠. 예, 러시아 거기 사람. 아브라모비치였었는데 이 아브라모비치는 딱 그 판단을 내린 거예요. 푸틴이 집권했을 때 저항해봤자 안 된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인정해주는 경제 권력은 키워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철저히 엎드려가지고 순종을 하고요. 푸틴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지금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웬만큼 안정적으로 굴러가는데 이 러시아 변경 지역이 너무 낙후돼 있으니 돈 많이 가진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 특혜를 받았던 올리가르키 너희들이 지방 경제를 살려라. 그러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수행하는 셈이 될 것이고 올리가르키의 평판도 좋아질 것이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미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바로 추코치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기 시베리아의 한쪽 끝에 있는데 거기 주지사가 됩니다. 아브라모비치가. 그리고 자기의 사제와 어떤 걸 털어가지고 그쪽 지역의 경제를 되살려 놓거든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싶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한 번 더 해라고 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서 추코치아 지역이 상당히 발전을 했고요. 이것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앙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또 아브라모비치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또 유지해줘서 지금은 아마 재계 순위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았고 아주 안정적으로 경제 권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이 자기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올리가르키는 내버려 두고 오히려 특혜를 계속 유지해주고 그러면서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균형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조금 유사한 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라든가 이런 때하고 조금 유사할 비슷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러시아 행정부가 정치 권력이 러시아 경제에 아니면 쉽게 말하면 재벌들일 텐데요. 재벌들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고 이렇게 해라. 너희들 지금 경공업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중공업이니까 모든 재원을 중공업에 투자하라.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자율성은 또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상황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더 경제 권력의 자율성이 그러니까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워낙 다들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탄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반도에서부터 탄약을 다 양쪽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모양새가 보여지는데 갑자기 그래도 북한하고 러시아 급친해진 것처럼 막 보여지는데요. 이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원래적으로 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잠시 친해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큰 그림입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고 다극 체제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극 체제 하나가 바로 이제 러시아가 되는 것이겠죠. 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체제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겠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이겠지만 원 오브 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주위에 중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인도가 있겠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러시아가 될 것이고 이렇게 다극 체제로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 제가 경제는 잘 모른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알기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 기반이 페트로달러라고 하나요? 네. 달러가 기축 통화로 기능을 한다는 것인데 이 기축 통화, 그러니까 달러 기축 통화 체제를 어떻게든 간에 흔들지 않고서는 러시아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결제 수단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유를 산 다음에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데 위안화라든지 달러로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브릭스 체제 안에서 달러가 아닌 각국의 통화로 결제를 하면서 미국의 달러의 어떤 위상을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요. 이 동북아시아에 진출을 해서 북한과 다시 그 예전에 어떤 우호 관계를 더 강화하고 대한민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도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힘을 키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여전히 그 지향성은 서방이었어요. 러시아가 근대 이후로 계속 그 서방을 지향해 왔고 서방에 그 우리의 그 활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어떤 뭐랄까 제안도 하고 추파도 던지고 했었죠. 근데 그런 관계에서 이게 안 먹히니까 결국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미국을 그 위시한 서방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러시아를 압박하는 상태가 되니까 푸틴 대통령의 생각에서는 활로를 다른 곳에 뚫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였고요. 동아시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더욱더 인도와 그 밀착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모디 총리가 얼마 전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그냥 한 것은 아니겠고요. 네. 중국과 일정한 그 알력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더 그 밀착하는 관계가 있고 또 하나 연해주를 개발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태평양까지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치트키가 바로 북한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과도 협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미국, 일본과 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그 전까지는 그 북한과 좀 대면대면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오히려 이 한반도 주위의 역학관계에서 대한민국 편을 들으면 들었지 북한 편을 들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바꿨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만큼은 아니겠지만 러시아도 물량이 딸리니까 북한의 포탄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 북한과 그 접촉을 했겠지만 네. 그것이 제가 볼 때 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 종속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역시 그 메인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협상력을 키우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서질이 막혔으니 동진 쪽으로 뭔가 풀어보겠다. 예. 네. 그리고 그 이 동아시아에 인도도 있고 일본, 중국, 미국, 대한민국 엄청나게 많은 이 그 경제 그 거인들이 있는데 이런 거인들과 협상하면서 협상력을 러시아가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패가 북한이었던 거예요. 네. 북한을 가지고 중국과도 협상할 수 있고 대한민국, 미국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저는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그 결속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포탄 하나 얻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뜨리고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카드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그 상면대 우리 유한수 교수님과 함께 정말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는 지금 그 세계사 속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워낙 그 미국의 체제권 그리고 미국의 그물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유한수 교수님 통해서 좀 다른 시각을 얻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뒤집어 보면 미국이 어떤 세계 패권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으며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산업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저는 사실은 오늘 대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매우 강력하게 과거 좀 내려놓았던 지난 20년간 WTO 체제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내려놓았던 세계 패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고 올렸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그게 큰 문제겠죠. 네. 그래서 이 플랜 A와 플랜 B를 다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네. 플랜 A는 미국의 일극 체제가 유지된다. 거기서 그 대한민국이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플랜 A일 것이고요. 플랜 B는 결국 그 세계가 다극 체제로 가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두 가지 네. 플랜을 세워야 될 텐데 어느 시나리오가 옳은지는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에 흔히 말로 몰빵을 했다가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속성상 네. 정말로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저는 그 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최고 두뇌들은 외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네. 정말 지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고 어떤 예, 분들은 뭐 미국 또 일방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예. 분들은 또 미국 일방적으로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서 어떻게 하고 또 군사적으로 또 어떻게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눈치는 어떻고 우리가 작은 나라라서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열강들의 각축전이 정말로 심했고 거기서 대처하지 못해서 만국의 길을 걸었었는데 그때와 지금 뭐 구조는 다르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경랑이 있는 바다에 한반도가 위치했다는 그 사실만큼은 네. 똑같은 것 같고요. 그럴수록 정말로 그때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한반도인들의 어떤 시선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비극의 길을 걸었지만 그런 그 교훈을 다시 되살려서 정말로 날카롭고 넓은 시각으로 동북아시아, 더 크게는 세계의 어떤 변화를 바라보고 분석해야지 우리의 활로가 열린다. 네. 이런 원론적인 얘기.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얘기를 네.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 네. 또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었고 한국 기술을 잘 갈고 닦아서 여기에도 필요하고 저기에도 필요하지 버린 카드고 묵살할 카드가 안 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좀 낙관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반도보다는 지금의 우리 한반도가 더 역량이 크다는 점에서는 조금 낙관적인 빛이 좀 보입니다. 예.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네. 류한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